네, 동맹의 지원은 필요 없다던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방어 부담을 이용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또 다른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을 폭격하자 이란도 역시 반격에 나서면서 에너지 전쟁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지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좀 압박에 나선 것 같아요. 네, 압박 전략의 변환이죠. 그러니까 압박을 여태까지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공식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개 청구서는 보냈죠. 디테일하게 일본에는 소외 능력이 있으니까 필요하다. 예. 수송할 때 하니까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그러니까 공식적인 요청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찔러보기 식으로 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건 뭐다라는 걸 이렇게 번졌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다들 거부 의사를 밝혀오고 있으니 예. 필요 없다. 우리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을 이제 아예 넘긴 겁니다. 프레임 전환이죠.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지금은 참여 여부를 물었었는데 이제는 이게 진짜 동맹인가 얼마나 나의 동맹인지 동맹인가 정말 미국의 동맹인가가 아닌가를 여부를 묻는 하나의 프레임 전환을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안보 무임승차론도 꺼내기 지금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가 너네들의 전쟁을 해주고 있는데 왜 너네들은 참여를 안 하지? 그래서 이제 향후 후의를 도모하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방위분담금이나 다 여러 가지 그런 뭐 관세협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을 이어가서 하겠다라고 해서 어찌 보면 초반에는 참여를 해달라는 압박에서 이제는 이게 진짜 동맹관계의 시험대까지 끌고 오면서 이제 향후에 우리가 더 이걸 레버러지로 지렛대로 다른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또 복잡한 것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예. 네. 자, 트럼프는 서운하다고 삐지기도 했다가 화도 냈다가 복잡 미묘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백악관은 동맹국들의 지원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미국이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서 동맹국들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 is going to continue to talk to our allies, both in Europe and also in the Gulf and Arab region. The United States military has a lot of capabilities, as you have seen play out over the last 18 days. They still do have tricks up their sleeve. I won't broadcast them for the media, but rest assured there is a plan. They're working on it. We have seen some progress with respect to that, but of course the president, again, continues to call on our allies to step up and do more. The president is absolutely right to call on these countries to do more, to help the United States to reopen the Strait of Hormuz so that we can stop this terrorist regime from restricting the free flow of energy. 네, 백악관의 설명을 보면 지금 누비오와 헤그세스가 동맹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은 유럽부터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지금 고민 사항은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뭐 친구라고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국가들이 외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언론이나 또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그런 유럽이나 동맹국들의 지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이나 또는 헤그세스 장관, 누비오 장관이 계속 유럽 국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좀 그들 국가들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전쟁 종식의 굉장히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게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란으로 하여금 전투 의지를 또 감소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속마음은 빨리 나토에 있는 국가들이나 또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이런 국가들이 함께하겠다는 의사표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면 미군은 여전히 숨겨둔 카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카드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지금 30일 원정대대 해병대 오키나와에 있었던 해병대 원정대대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종합적인 소규모긴 하지만 그리고 단기밖에 할 수는 없지만 종합적인 지상전 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하르그 섬을
상륙 작전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그 어떻게 보면 이란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수출의 80%에서 90%를 하고 있는 곳을 수복하고 탈환한다라는 것이고 탈환이 아니라 그 점령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작전을 할 수도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해병대 대대가 가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봉쇄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세 개의 섬이 좀 있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바로 앞에 예. 그게 이제 원래는 UAE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아부무사 섬 그다음에 그 대툰둡 그다음에 그 소툰둡이라고 해서 세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작전을 하기 되게 좋은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탈환을 해서 예. 왜냐하면 탈환을 해서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이렇게 카드로 협상 카드를 또 쓰지 못하게 이란을 완전히 제압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그 두 카드인데 저는 되도록이면 그 하그르 섬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이란 정부에서도 이거는 자기네들의 생명줄을 끊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란 입장도 이제 엔드 게임으로 이제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네.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레빗 대변인이 우리는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더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트럼프와 행정부가 설득에 집중하고 있는 유럽은 우선 이거 우리 전쟁 아니다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행보에도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방미 전에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전달하겠다고 이렇게 강경하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노,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日本の法律に従ってできることはできるけどできないことはできないそれをしっかりとお伝えするつもりですし I think unfortunately for Tokyo, for Seoul, the reality is I don't think they're in a position to just say no. But could Japan offer perhaps to help with some refueling operations? Maybe, as long as they're conducted far out in the Indian Ocean away from any Iranian potential strikes. Yeah, that might be a way for Japan to show some moderate level of support for the United States without risking getting directly attacked in the strait. That's, of course, going to be politically challenging for Takaichi if she were to agree to do something of that sort. But I don't think she can come here and just tell Trump, sorry, we're not doing this. And I think President Trump is quite clear. He's a transactional guy. 네, 우선 어찌 보면 최악의 타이밍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 다카이치 총리인데 왜 일각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 트럼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걸까요? 대한민국에도 주한미군 약 28,500명이 주둔하고 있고 일본도 약 4만 명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우리는 많이 도와줬는데 그 나라들은 미국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을 가겠다고 한 것은 미국이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본의 아쉬운 것을 부탁하러 가기 위해서 미국을 가겠다고 한 마당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부탁하는 입장에서 미국을 가야 되는데 이제 정작 그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빠져버리고 이란 사태에 대해서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입장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2020년 당시에도 똑같이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그때 일본에서 선택한 것은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 체제엔 들어가지 않지만 일본이 독자적으로 그 일대에서 이런 필요한 작전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대략 예상은 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트럼프의 요구사항이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부족하다. 일본도 동맹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라고 답을 받게 되면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예, 다카이치 총리는 가기 전에 할 수 없는 건 못한다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반대로 말하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공중급유 지원 가능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과연 그것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할지는 저는 좀 궁금합니다. 더 왜냐하면 요구할 것이다.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 청구서를 다 보냈었었는데 공식 요청은 아니었지만 그때 일본의 소외 능력, 그러니까 기뢰 제거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냥 공중구부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일본은 중국과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 알다시피 시진핑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조금 풀어주는데 일본을 강하게 히토류나 이런 것들을 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과 일본이 세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도움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과연 그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겠다 이렇게 당연히 일본 국민들과 일본 언론한테서는 세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면대면 협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미국의 요구사항은 이미 던져졌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막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100조나 되는 그 패키지를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이런 생산 설비나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나 원전 같은 투자들을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연계된 것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패키지는 들고 가고 있지만 과연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그러면 이걸 받았으니 이거는 주지 않겠다 할지. 왜냐면 이미 이거는 2단계 안으로 어느 정도 주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성정상 이미 받은 걸 갖고 그걸로 만족할까. 그래서 아마 좀 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다카이치의 선택이 우리나라에도 큰 분수령이 될 텐데요. 일본이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도 돕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게 압박이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우리가 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일본과 비교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그 트럼프 요구에 동의하는 수준의 정도가 만약에 약하게 되면 일본에 비해서 트럼프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워싱턴에 약 4일간 머물면서 트럼프와 또 정식으로 2번씩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 회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타이밍을 늦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다른 쪽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뒤늦게 우리도 하겠다고 해봐야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은 점수를 안 줄 거기 때문에 타이밍이 놓지 않도록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의사표명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 측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통과에 대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위안화로 거래하면 통과하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한 균열을 만드는 건데 이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 효과는 좀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 페트로 위안 관련한 얘기는 많이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비단 이란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도 일부 거래를 위안화로 지금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1대1로라고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 안에서 그 자기네들이 그 라인을 까는 그 국가들의 중상은행이든 철도은행이든 자기네들의 은행이 가서 직접 거래를 하는 형식으로 그 대신 인센티브도 줍니다. 우리가 그만큼 위안화 결제를 하면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그 물품들을 거래할 때 조금 더 준다든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그 경제 레짐, 경제 체제로 약간 감싸고 그 통제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뚫어내려고 해서 그 위안화 결제를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스위프트 코드나 이런 것들을 우회해서 위안화가 이렇게 펴질 수 있게.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 요번 것에 하면은 어떤 제도화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죠. 그러니까 이란이 이게 호르무즈 협이 뚫리게 되면 이것도 싹 들어가긴 할 것이지만 어찌됐건 호르무즈 통과에 있어서 위안화 결제하는 애들한테 더 우회해 주겠다 이러면서 약간 지금 말씀하신 페트로 달러의 그 패권을 좀 흔들겠다라는 시도고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 양국이 거래하는 거 위안화로 거래한다고 페트로 달러가 무너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그 모든 거기 거래하는 거 왜냐하면 그 양자 거래에는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다양한 그거 있는데 다른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과연 위안화를 안정자산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당연히 지금 전쟁이 나니까 달러가 지금 가치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불확실한 한 상황에서 달러가 안정자산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국가의 그런 인식 그리고 국제사회의 그 인식들이 변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들이 계속 달러를 선호하는 한 아무리 이런 장치들이 마련해진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위 지금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페트로 달러와 페트로 위안의 충돌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저희가 조금 지향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란이 나름대로 묘수를 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물류 상황이 어떤지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호르무즈의 통행량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막힌 거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 총장이 동맹국들에 모여서 봉쇄 풀 방법을 논의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해법이 가능할까요? 실제적으로 군사 개입은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가장 확실한 것은 그 호르무즈 해협을 뭐 미군이나 이쪽에서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란 측에서 제시하는 것은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다라면 우리는 그런 그 유조선이나 화물선의 통과를 허용하겠다. 실제 인도나 파키스탄의 유조선들이 이란의 그 협조 아래에서 최근 이제 무사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그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현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이 난국을 풀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를 완벽하게 미군 측에서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굉장히 피해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바라기는 이런 군사적인 어떤 해결 방안보다는 국제 여러 나라들이 공조를 해서 이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설득을 해서 이란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뭐 기뢰를 그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예. 실제 실제 아직까지는 기뢰에 의한 직접적 피해는 없었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이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전쟁은 점점 더 격화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가스전 그리고 그 천연가스 정제 시설 공격했거든요. 이건 또 다른 수위의 어떤 공격 양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방송에 나오면 지금 고조가 되고 있지만 양측이 협상력을 최대한 올리는 국면이라서 협상이 딜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걱정했던 변수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협상을 긴장감을 올리기 위해서 서로 억제력과 강제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많은 미군의 피해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란이 실패는 하고 있지만 많은 수의 미군이 사상자가 났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스라엘 변수입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여기서 근데 지금 알리 라리자니라든지 그 지금 계속해서 바시지 그룹의 그러니까 어떤 치안을 담당하는 총사령관인 술레이마니를 사살한다든지 계속해서 요인 암살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유시설인 걸 때리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드러나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전쟁을 더 끌어서 정권 교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이란의 현 정부를 완전히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게 지금 목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협상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도 항상 그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지금 뭐 남부 파스 유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그 이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우스파스, 남부파스 유전은 어떻게 보면 LNG 유전 중에서는 단일 광구로는 가장 많은 매장량이 있고 이게 단순히 이란 것만이 아니라 카타르도 여기 걸쳐 있어서 카타르로 생산하는 시설인데 여기에 전쟁이 이렇게 된다면 지금은 지금도 지금 선명하게 잘 나뉘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란 대 중국, 러시아 그리고 그 외 세력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돼서 좀 되면 카타르는 좀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다른 걸프 국가들도 이런 남부파스 유전이나 LNG 시설 유류 창고나 이런 데를 막게 되면 또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좀 복잡화되는 순간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 목적은 뭔가를 마무리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 전쟁을 좀 끌어가려고 하는 거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 보여지는 최근 며칠간의 작전이었습니다. 네. 이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하면서 걸프국 다 보복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데 주변국 에너지 시설을 반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미국이 이번 그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서 지지는 하지만 동참하지는 않았고 또 앞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추가 공격은 하지 말라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확전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어쨌건 빨리 마무리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원하지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이런 독단적인 공격들은 미국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그 이스라엘이 이란 가스정 공격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공격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그러나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러니까 총합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와 상의 없이 이런 공격을 하지 말라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동 사태가 여러 가지의 레드라인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 더 좀 중요한 것은 지금 이란이 UAE나 또는 주변 국가들한테 굉장히 많은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걸프 연안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들이 군사적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 작전을 나서게 되면 그건 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관리해서 이런 위기의 그 농도가 낮아지도록 하는 완화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 주변국에서는 계속 속도 조절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액세를 밟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미 정예 해병대 상륙함이 이번 주말이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하고 앞서 좀 우려한 상황이지만 하르그삼 지상작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미 해병 신속기동부대 원래 일본에 주둔을 하면서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급변한 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투입해서 그 위기를 완화하거나 또는 뭐 군사적인 조치를 하는 그 부대였는데요. 예. 호르무즈 해협 근처로 가고 있고 대략 한 뭐 보름 안에는 그쪽에 도착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그 하르그 섬의 위치를 보게 되면 지도상 그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그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조선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지금 공격받을 위험이 있는데 미국의 군함이 거기를 자기 옆모습을 드러내서 물론 이제 여러 호위하는 병력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그 근처 도착하게 되면 일단 뭐 오만 지역 그 항구에서 일단 그 정박하면서 어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병력을 투입하는 그런 작전,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이 지역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런 데는 제한적으로 병력을 투입하는 방법. 세 번째는 오늘도 이란이 그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뭐 보호 임무, 경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종의 뭐 특수부대들을 보내는 그런 방안 정도를 일단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하르그 섬에 지상병력이 상륙한다면 이전 앞선 공격에서는 이 군사시설만 정밀 타격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에너지 시설까지 타격할까요?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 아마 그것을 수복하는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식이 될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점령은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분들은 하르그 섬이 본토랑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거의 지상전과 같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귀해 볼 것은 이란의 해군이 살아 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이란 해군이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이 얘기한 대로 66척의 함정이 다 소멸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군사들이 섬으로 넘어오려면 배를 타고 넘어오든지 비행기 수송기로 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역량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공권은 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수복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일 그 해병대 원정대대가
장기간 주둔을 하고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자 이게 과연 진짜로 수복을 하고 오래 머물지도 못하는데 그럼 그냥 협상력을 위해서 그래서 직접 가서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화르그 섬을 점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갖고 언제든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카드로서는 높아서 칼은 칼집에 있을 때 협상력이 제일 높아지는 것처럼 저는 그런 수준에서 운영되기를 바라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예측을 뛰어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할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르그 섬을 상륙을 한다면 그리고 거기를 점령한다면 이거는 전쟁의 국면이 또 다른 레벨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가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하르그 섬도 하르그 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수부대 투입해서 핵물질을 직접 탈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 보도로 나왔거든요. 적진 한가운데 심장부에 들어가서 그 물질만 탈취를 한다는 게 가능한 작전입니까? 지난해 6월달 미군이 이라크의 핵시설을 공습하겠다고 해서 전격적으로 그 공중 폭격을 가했고 그때 당시에 이미 핵시설은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핵시설 이야기가 되는 것은 미국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란이 그런 핵물질이나 시설들을 숨겨놓은 것을 다 찾기는 쉽지 않구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핵물질 확보를 위해서 뭐 지상전이나 또는 특수부대 투입하는 문제는 일단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과연 이란이 숨겨놓고 있는 핵물질이나 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정확히 알고 있느냐. 미군의 특수부대가 그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없다. 그럼 이건 정말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또 망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작전하는 와중에 미군의 어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대부분 뭐 미군끼리의 어떤 그 작전 중에 어떤 충돌이나 이런 거였는데 어떤 작전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만약에 미군의 인명피해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설령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핵물질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확보한 물건을 그러면 가지고 나올 건지 아니면 그것을 현장에서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내해야 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그냥 이란의 어떤 지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의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실행에는 굉장히 제한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 연구원께서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 가능성 두 가지씩으로 하자면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근데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왜 미국이 여기에 집착하냐면 이게 전쟁 시작의 명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탈취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추구 전략을 쓰기가 편해지거든요. 자, 이란의 핵 능력은 다 없어졌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450kg의 60% 농축 우라늄, 핵폭탄을 11개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빼냈고 형해화시켰다. 우린 승리했다 얘기할 수가 있어서 하는데 너무 잘 말씀 주셨지만 이게 어디 숨겨져 있는지도 모호하고 아마 숨겨져 있다고 하면 산맥 지역의 그 벙커에 지하 벙커에 이렇게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군대를 파견해서 이걸 찾아낸다? 이란이라고 하는 군이 지금은 완전히 밀리고 있지만 이런 대테러, 그 다음에 이렇게 분란전 이런 거에서 싸우는 것들은 훈련이 너무 많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를 이용해서 그런 분란전을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아무리 훈련이 잘 된 특수부대를 보낸다 하더라도 이미 그 부대 거기에는 다 지중화 그리고 그걸 보호하는 시설들이 만든 상황, 지금 형 환경 그리고 그런 그 분란전을 잘 훈련이 된 그런 이란 혁명수비대랑 붙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사마 빈 라덴을 축출했던 사살했던 그 군사작전보다는 한 단계 아니라 몇 단계 높은 작전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인명피해가 났을 때 그 미국이 받을 그 후폭풍이 너무 지금 현 트럼프 행정부가 받을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작전 전혀 두렵지 않다. 특수부대 투입 가능성 열어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You mean to go in and get it? Yes, sir. Why would I tell you a thing like that? Because the Iranian regime has told Sky News, if you put boots on the ground in Iran, it will be another Vietnam. Are you afraid of that? No, I'm really not afraid of anything.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강한 척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하면 현재 군사적으로는 미국 군대가 세계 최강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전쟁을 더 진전시켰을 때 과연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 일종의 국익이 뭔가
전쟁을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를 치르면서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미국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그런 결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은 2000년대 초반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20년 정도 전쟁을 했고 그 기간 동안 약 5천 명의 미군이 전사를 했거든요. 그런 기억이 미국민들한테 강렬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지상전이라는 것은 일단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군인들의 희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 또 여러 가지 뭐 중간선거부터 해서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은 이란을 압박하는 측면에서 빨리 항복하거나 또는 뭐 휴전에 응하려는 압박 측면에서는 계속 발언할 수 있겠지만 실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라리자니, 솔레이마니에 이어서 정보부 장관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줄줄이 수뇌부가 사망한 상황입니다. 대화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완전한 붕괴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전략이겠죠? 네, 지금 이스라엘은 어찌됐건 계속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본인들도 파악은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봉기를 해서 레짐 체인지, 정권이 교체되거나 신정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는 아니지만 정권이 무너지는 수준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겠다,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하고 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전략적 목표가 지금 조금 궤가 같지 않구나, 조금 분리되고 있구나라는 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가 이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연합군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이제 명분도 없고 그래서 참여를 안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폭주하는 상황에서라면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군들이 만들어져야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미국이 통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유일한 동맹국 그리고 전쟁에 싸워주는 것이 이스라엘밖에 없으니 마냥 이스라엘을 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이게 되게 애매하게 만들어지면서 이스라엘의 공간폭이 넓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이 마무리되려고 하는 국명마다 이런 사건들이 커져서 좀 전쟁이 연장되는 그리고 출구 전략을 쓰기 조금 애매해지는 형국을 계속 이스라엘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다가 지금 그런 오늘 앵커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그 원유 생산 시설이라든지 저장 시설들이 타격을 받으면 그게 또 다른 층위의 전쟁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서 제가 그게 조금 가장 현 상황에서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예. 이란은 이번 이 지도부들의 사망에 있어서 순교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보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도부가 더 결속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한편으로는 다음은 내 차례가 되지 않을까 지도부 내에서도 공포심이 번지지는 않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인류가 치르는 전쟁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치열했던 전쟁이 보통 종교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종교에서 이런 순교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그 대항하는 측에서는 결사적으로 그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군의 핵심 그 지휘부들을 이름이 발표되는 순간마다 계속 추적을 해서 지금 일종의 뭐 그 참수 작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작전이 계속되게 되면 이란군 수뇌부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행동의 제약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최고 지휘관이 행동의 제약을 갖고 몸을 숨겨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분위기가 그 밑에 있는 모든 부대에도 이란 혁명수비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란의 수뇌부에 대한 공격을 가하게 된다면 일종의 뭐 기대하는 바는 혁명수비대의 전투 의지가 빨리 사그러지는 것을 미국 측은 원할 텐데요. 대신에 그것을 이란 측에서는 순교라는 의미로 이것은 정말 우리가 물러날 수 없는 거다라는 의미로 계속 그 전쟁을 독려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과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런 그 2차, 3차 참수 작전이 어디까지 계속될 건지를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할 때 명분으로 미국에 대한 즉각적 위협, 임박한 위협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미 정보 당국의 판단으로 보면은 이란이 직접적으로 미국을 치려면 그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또 다시 한번 명분을 잃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명분이 맞지 않는다는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imminent threat, 그러니까 즉각적 위협이기 때문에 공격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육성으로도 내가 공격 안 했으면 이란이 핵무기를 2주 안에 가졌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부 안에서 그런 실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었다. 그리고 2003년에 이미 미국 정보부에서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2003년 이전에는 핵 폭발 장치를 개발하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 근데 그 이후에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런 핵사찰을 하는 IAEA에서도 그런 핵물질을 농도를 좀 높이고 그런 건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이상 징후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위협됐다라는 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자기네가 유일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탈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60% 농축 450kg도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는 그게 핵무기가 될 11개의 양이다. 11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농축을 더해서 92% 이상으로 끌어올려야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92% 농축됐다고 해서 그게 핵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격발해서 핵분열을 일으키게 만들 수 있는 그 폭발 장치. 그다음에 그것을 그러면 투발 수단. 그럼 그걸 그냥 손으로 던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소형화, 탄두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지금 모든 전문가들은 그 탄두 소형화 아직 안 됐고 격발 장치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농축 우라늄 60% 선이니까 92%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된다면 과연 이것을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할 거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나토나 다른 국가들도 참여를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나오는 게 그냥 무조건 미국 트럼프가 미워가 아니라 뭔가 이런 기구나 국가가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준거점들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의회에서는 즉각적인 위협이 뭔지를 우리한테 알려줘라. 네가 왜 그렇게 전쟁 선포를 했는지 알려줘라 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의회에 그걸 제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상황을 보면 앵커님 질문대로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사실과는 많이 다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분을 조금씩 잃다 보니까 마가 진영 안에서도 또 유럽 안에서도 조금 더 등을 돌리는 그런 형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을 폭격하자 이란도 걸프국을 다 보복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네, 중동 전쟁 상황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에너지 전면전으로 가는 겁니까? 이제 최대 가스전까지 타격했는데 그럼 또 보복에 이어지겠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우스 파르스 이 가스전 공격했는데요. 여기가 세계 최대의 가스 매장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란에 이제 공급하는 가스의 한 70%를 차지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가스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제 카타르를 공격했거든요.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단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가스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정유소하고 석유화학단지를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경제전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만일에 이것이 두세 번 더 오고 가게 되면 결국은 이게 걸프 국가에 있는 나라들이 전면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제5차 중동전쟁으로 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한번 오고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면 이것이 확전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번 전쟁에서 에너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서 그 에너지 가격이랄지 시장 반응 때문에 좀 우려하는 점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자신들은 이제 공격에 불참을 했다, 통보만 받았다라고 하는 결국 피해를 좀 어떤 책임 회피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의 핵 미사일 역량을 제거하고 그 위협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을 한 것이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그 유가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장시간 연설하면서 자기의 가장 큰 업적이 물가를 잡은 것이다. 특히 유가, 이걸 강조를 했는데 유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이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한 것도 뭔가 이걸 통해서 그동안 좀 지지율이 떨어지던 그런 상황을 좀 만회하고 그런 결과를 기대했는데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천 개의 표적들, 군사 목표들을 타격을 하면서도 네. 레드라인으로 남겨놓은 것이 에너지 시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르그 섬을 타격하는 것도 그것도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르그 섬을 타격을 했지만 예. 군사 목표 90개만 타격을 하고 에너지 기반 시설은 손을 안 댔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바로 유가와 연관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도 다 유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스전을 손을 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 그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경고를 했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계속 방해하면 하르그 섬의 에너지 시설도 그건 손을 안 댈 수가 없다. 때릴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내리긴 했지만 예. 아직 행동에 옮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란의 가스전을 타격했다고 하는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주도하지 않았을까. 예. 왜냐하면 트럼프는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도 오케이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통보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때릴까요 말까요 승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통보만 하고 그냥 했는지는 그걸 뭐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양상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는 그 일들과 미국이 하는 일들이 약간 좀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작한 일을 이란의 어떤 체제를 바꾸는 이 일에 좀 속도를 내고 싶으니까 그동안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그 가스전도 타격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뭐 배드캅 역할입니까? 어떻게 뭐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일단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여부는.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출구를 찾고 싶어 하는데 미 해병대가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We took a little excursion because we felt we had to do that to get rid of some people. And I think you'll see it's going to be a short-term excursion. 미 해병대 상륙함 트리폴리 항인 목표는 역시 하르그 섬 점령이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하르그 섬을 장악하게 되면 이란의 경제 비중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해병대원 2,500명이 타고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목적지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목적지는 당연히 이제 이란을 타격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 속에는 US에서 트리폴리호라는 것이 사세보에서 출발해서 일주일이면 도착하는데 내일이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한 이틀 있으면 아마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F-35가 한 20대가 실려 있으니까 여기는 타격할 때 사용할 거고요. 해병대 한 2,500명이 타고 있으니까 상륙 작전을 위한 목적.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 지도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저 지도가 조금 더 이제 하르그 섬이 저기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지도를 하나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부무사 섬하고 대쇼 툰부가 나와 있는 섬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하르그 섬은 저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 트리폴리 함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죠? 네네. 저기에 보면 아부무사가 있고 대툰부가 있고 캔션 섬이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유조선들이 아부무사의 왼쪽, 대툰부의 오른쪽, 그리고 이제 캔션 섬의 앞쪽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빠져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기 아부무사라고 하는 데가 대충 저기가 대청도 크기만 합니다. 한 12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저기에 주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대함 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춘부에도 이제 그런 기지들이 있고요. 캐슐성 같으면은 저기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군 기지가 있고 저기 해군 기지뿐만이 아니라 저기에서 소위 말하는 드론의 발사 기지가 저 속에 있고 그다음에 잠수정 소형 수상 고속정의 발진 기지가 저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하고 그제하고 미국이 집중적으로 때린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저기에 나와 있는 아부무사, 대툰부, 캐슘섬을 때렸어요. 그러면 왜 저기를 때렸겠느냐? 그걸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은 상륙 작전을 저기에 하려고 그래서 저쪽을 때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하르그 섬하고 저쪽하고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양동 작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양동 작전. 예, 계속해서 하르그 섬으로 때린다고 해놓고는 저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때린다고 해놓고도 하르그 섬으로 갈 수 있는데 하르그 섬은 너무 깊숙이 있어서 상륙 작전이 거의 불가능하고 2,500명이 저속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이란이 하르그 섬에 있는 정유시설, 지금 현재 거기 저장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보석의 왕관이라고 하는 거, 저기다 미사일 쏠 거예요. 그럼 2,500명 다 죽어요. 저게 여의도 7배만한 면적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20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하르그 섬의 목적이 아니고 아부무사나 대춘부가 일단 목적이 될 거다 이렇게 봐요. 협박은 하르그 섬 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목적지는 다른 곳일 그렇죠. 수 있다. 양동 작전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하르그 섬은 어찌 보면은 에너지 섬이고 지금 말씀하신 캐슘 섬은 해군 기지가 있는 어떤 군사적 섬으로 보이는데 양동 작전 언급까지 해주셨지만은 그 피해가 만만치 않은 전망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일단 지금 해병대는 움직이고 있고요.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 이거를 제거하고 위협을 이제 잠재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사실 호르무즈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무즈 섬을 제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호르무즈 이 해협의 위협을 잠재우지 않으면 이 전쟁에 대한 책임, 또 명분 이런 것과 직접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합호위 함대에 대한 구상도 얘기를 했고, 동맹국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또 나토 동맹국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또 쓴소리를 하고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젯밤에 또 SNS 올린 내용을 보면 이제 이 테러 이 국가를 완전히 잠재운 후에,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호르무즈 해협의 책임, 관할은 이제 이걸 사용하는 국가들에게 넘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어제 SNS 올린 그 표현의 그 워딩, 다시 말하면 이걸 잠재운 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협, 이걸 잠재운 후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사실 하르그 섬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의 경제의 어떤 심장, 숨통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전쟁 지속 능력을 제압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하나의 중요한 카드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위험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단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군사작전 공격을 할 때 공격 준비 사격을 하거든요. 공격 준비 사격을 통해서 적의 어떤 반격 이런 것들을 제압을 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제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말 이게 만약에 지상작전을 하게 된다면, 상륙작전을 하게 된다면 그 전에 그 일대에 있는 대한미사일이라든지 관련 위협들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작전이 시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단순하게 좀 이해를 보면 조금 전에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캐슘섬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캐슘섬을 그러면 이제 도착해서 장악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봉쇄를 풀 수는 있는 거예요? 예, 캐슘섬하고 지금 대수tum보하고 그러니까 저기 아부무사하고 그걸 다 장악을 하면 되는데 2,500명이 저기에 아부무사하고 대tum보만 들어갈지 캐슘섬까지 들어갈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크기를 보면 아부무사 정도가 대충 대청도 크기거든요. 12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대수tum보라고 하는 것이 저기 한 2제곱킬로미터, 10제곱킬로미터. 근데 소tum보가 한 2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죠. 그런데 캐슘섬은 굉장히 큽니다. 1,500제곱킬로미터. 제주도의 80%, 거제도의 4배. 그런데 저기 캐슘섬을 유심히 보시면 이란 본토하고 붙어 있잖아요. 저기 붙어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1.8에서 2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고속정으로 그냥 가버리면 한 2, 3분이면 그냥 그 캐슘섬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도도 있고 너무 넓기 때문에 저것을 2,500명이 들어가서 장악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다시 5,000명을 정파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정파가 되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어떤 뭐 이번에 그 가는 해병대는 아부무사하고 대춘부 들어가고 다시 들어오는 부대는 뭐 캐슘섬으로 들어가고 예. 이런 식으로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은 저쪽이 혁명수비대가 장악하고 있고 대부분의 그 이런 미사일이나 또는 드론이나 또는 수상 고속정이나 수상 드론이나 심지어 그 의뢰까지 이런 네 종류의 저런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비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미국의 희생이 아마 크게 날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미국의 군사력을 높이 평가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예. 미국이 어떻게 결정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란도 어떤 행동을 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상전에 대한 것이 뭐 두렵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뭐 전해진 소식으로는 추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르그섬 정령 계획을 38년 전부터 계획을 했었다. 그러니까 1988년에 가디언지 인터뷰에서 하르그섬을 언급을 하면서 이에 대한 어떤 야욕이 이미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지상 병력을 투입을 하면 그 지역을 장악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일시적인 그런 어떤 통항권을 이란의 통항권을 제압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상당히 부담도 크거든요. 거기 인명의 희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게 출구 전략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원래 당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자꾸 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또 헤그세스 장관, 댄 케인 의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국 측에서 나온 내용들을 대략 보면 예. 전쟁을 최소 4주에서 최대 6주 정도를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이란 내에 제압해야 할 중요한 목표들, 예. 군사 목표도 있고 또 지휘부라든지 이런 어떤 정권과 관련된 목표들도 있고 호르무즈와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타격하고 제압하는 데 대략 4주에서 한 6주 정도 계산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만약에 지상병력을 투입을 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아마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발언이 매번 달라지니까 38년 전 발언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동맹국들에 대한 얘기도 동맹국 필요 없다 그러더니 이제 호르무즈 이용하는 국가가 개별로 책임져라 또 이렇게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뭐 그 진심이 그 속에 예. 있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5개 나라, 그다음에는 7개 나라, 이제 뭐 처음에는 굉장히 희망하건대 와라. 나중에는 이제 강하게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네.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아무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겠다고 얘기 안 하니까 다 예.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일본, 한국도 필요 없다. 그러다가 바로 또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또 말을 바꾸잖아요. 예. 진심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심이 심하신 분이긴 하지만 저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화가 나 있고 좀 동맹에 대해서 불만스럽다는 그런 거지 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예.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이제 다카이스 총리가 될 것 같은데 미일 정상회담 이제 곧 앞입니다. 직접적으로 요구를 받는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즈음에 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 알다시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뿌린 대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토를 무시하고 유럽 국가들과 갈등을 하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동맹답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반응이 어떻게 보면 예견된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반응 중에서 일본과 한국과 일본의 반응은 상당히 신중했거든요. 거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어요. 네. 이건 검토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통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여기 최악의 시기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와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
또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소신이고 예. 그 소신에 따라서 안보 문서들도 개정을 하고 국방비도 늘리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또 미국과 관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문제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국민의 여론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한 얘기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전투 임무, 일본의 이 선박과 일본의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임무, 예. 이런 임무에서 미국의 도움도 주고, 그 다음에 그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선에서 그게 뭐 아베 모델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선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브로핑을 해가지고 일본은 연합 뭐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혼란이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동맹국들 중에 트럼프 면담 1호잖아요. 네. 일본이. 온갖 묘수를 지금 막 떠올리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케이치 총리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일본 정부에서 내에서도 또 일본 이 국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 숙제를 다 안고 가긴 갈 텐데 다케이치 총리가 우리 이제 문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긴 할 텐데 관련 이제 법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안보법제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중요 역량 사태법. 옛날에는 그걸 주변 사태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투를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후방 지원하는 거예요. 예. 보급, 수송, 의료 지원. 요거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켓법이니까 이것은 뭐 이번 사태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무력 공격 사태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일본의 존립에 위협이 되면 그때 이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예. 일본은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법을 이제 적용할지가 이제 굉장히 문제인데 만일에 무력 공격 사태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본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돼야 되고 이거는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거냐 하는 거고요. 그 이제 그 문양의 아베 모델을 얘기했는데 예. 아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2009년도에 그 청해 부대를 파병을 했는데 최초 임무는 해적 대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선들 보호하는 임무였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에 그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NQ9에 의해서 이렇게 저격을 당하니까 그때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이 긴장이 고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연합체 구성에 일본 보고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아베 총리가 방위성 설치법 제4조 이걸 통해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우리가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보내면서 연합체에 참여 안 하고 독자 파병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고려해서 아마 다케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래도 선물을 안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본에서 말씀하신 그런 그 선택을 한다면은 우리나라로 또 그 압박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벌여놓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정당하고 이게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일본이 어떻게 참여하든 한국이 도움을 주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큰 우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도움을 받고 한국의 참여도 아마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도 일본이 미국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법이라든지 관련 그런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우리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떤 표정을 지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이스라엘은 이란의 실질적 최고 지도자인 알리 라리자니 등 2명을 제거했다며
군의 정보력과 군사적 역량을 자랑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알리 라리자니를 암살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집속탄 미사일이 이스라엘 중심부에 방공망을 뚫었다고 자축했습니다. 네, 흘린 피 방울마다 그 대가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말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문성목 센터장님. 네. 모즈타바가 존재감은 계속 지금 어필을 하고 있네요. 존재감을 어필을 하는데 예.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예.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모스타바의 상태가 어떤지, 정말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어떤 상태인지. 이게 진짜 모즈타바 메시지인지도 잘 모르겠는 거죠. 지금은 잘 모르는 것이고 예. 어떻게 보면 모스타바를 후계자로 세운 것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항전의 명분, 그다음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국민의 이란 국민의 특히 지지하는 국민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스타바를 세운 명분은 세습은 안 되지만 세습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모스타바가 순교자의 가족이고 또 본인도 순교에 거의 버금가는 그 부상을 당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결집의 어떤 동기, 모티브가 됐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국민들을 결집시키려고 한다면 목소리라도 좀 내지 않았을까 이런데 지금 이 메시지는 모스타바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강력한 모스타바를 지지하는 집권 세력의 메시지인지는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만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살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고 그 보복의 일환으로 집속탄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마 그동안 대공 역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피해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라리자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란이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지도자들이 하나하나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스라엘의 행위가 정말 끔찍하기 짝이가 없는데 그러나 이런 강력한 보복을 얘기하고 핏방울은 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과연 지금 이란 내부의 리더십이 정말 견고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좀 생깁니다. 네, 지금 라리자니의 이제 죽음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안보 수장이었던 만큼 지금 어떤 실권자로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지도부가 사라진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재자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전쟁을 이제 장기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더 협상이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뭐 꼭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로 사실상 라리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은 안보실장이거든요. 국가안보의 안보실장인데 그 안보실장이 죽으면은 이제 그다음 사람이 이제 또 안보실장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 안보실장으로 올 사람이 잘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과거에 안보실장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오른쪽 다리를 절단할 정도로 이렇게 피해를 입었던 그런 혁명수비대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더 강경한 사람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그런 협상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협상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란 외무부 장관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이제 어떤 지침이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무스타바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상의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문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계속해서 이런 암살이 계속 이루어지면 오히려 이란은 원래 계획은 체제 전환까지 갔으면 이란이 분열돼야 되고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무스타바에 대한 반무스타바 세력도 있어서 이들이 분열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이렇게 암살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단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스라엘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요. 지금 이란에서 의사결정을 도대체 누가 하느냐 이 부분도 의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지도부에 사실상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그래픽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아버지 하메네이도 암살됐고 지금 뭐 핵심 권력을 쥐고 있는 알리 라리자니 뭐 안보 수장도 지금 제거가 된 상황이고 줄줄이 지금 제거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 이란 신정 체제, 신정 독재 체제를 유지해 왔던 이 세력들, 혁명 수비대를 포함해서 이 세력들 중에 지금 리더십에 있는 인물들이 이제 제거가 됐단 말이죠. 사망을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드러나진 않지만 또 제2, 제3의 후계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 또 그 아들 모스타바 그리고 그걸 둘러싼 지금 집권 세력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거나 항복하거나 물러나면 우리는 끝이다. 이제 이건 없는 것이다 더 이상.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해야 되고 특히 미국을 향해서도 싸우지만 내부의 그 투쟁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바시즈 민병대라고 하는 혁명수비대 소속 민병대 자원들을 통해서 반 체제 성향의 국민들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이게 결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은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깨려고 하는 게 또 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리더십들은 이스라엘이 뭐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서 가족들까지 피해를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전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뭐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전쟁은 첫째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의지는 뭐 강력하게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니까 의지는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 피해 보복을 하겠다 하지만 지금 상당한 역량들이 지금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협상이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될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줄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그 고비가 이번 주말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이 간략하게요.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 찾아내나 그것도 좀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정보 부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야죠. 우리는 이제 모사드 그러면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의 국가정보원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내에 8,200부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방정보본부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이 이민트하고 시그닌트거든요. 이민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영상, 그걸 이제 하는 거고, 시그닌트라고 하면 신호예요. 하메네이를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은 하메네이를 테헤란에 있는 CCTV, 도로가에 있는 CCTV, 그걸 전부 다 해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했다니까 대한민국의 그 국방정보본부도 이 정도의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이란은 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네타냐후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제2전선을 형성하고 끝까지 피해 복수를 하겠다는데 첫 번째 넘버원 리스트가 바로 네타냐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제가 그 뒤에 있는 리스트들이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사관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사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기업들이 대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테러의 대상이 됩니다. 제2전선을 형성하겠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좀 끝으로 전황을 잠깐 짚고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지금 이란이 집속탄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이게 그 이스라엘 아이언돔으로도 좀 방어가 힘든 건가요? 뭐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방어하기 전에 공중에서 터져버리면 집속탄이라고 하는 것은 탄 뒤에 여러 개의 탄을 장착을 해가지고선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돔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그 정교한 방어 체계를 피해서 이스라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뭐 사실은 이 국제사회에서 사용을 금지한 악마의 무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스라엘의 요격 역량이 줄어들고 그 명중률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런 것들을 이란도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걸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보복 조치들은 취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10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초 드리겠습니다. 네네. 집속탄은 지금 여기 그 발효가 됐어요. 집속탄 금지해라라고 하는 발효가 됐는데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서 이것은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 이란, 이스라엘. 이 7개 국가는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속탄을 쓰는데 지금 문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악마의 무기죠. 수백 개의 자탄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축구장 몇 개를 초토화시키니까요. 이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법으로는 지금 금지된 나라는 아니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짚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최대 가스전 공습에 나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카타르의 주요 가스 시설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원자재 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크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여기에 지상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간밤에 나왔던 속보들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조금 전에 단신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란 쪽이 이 알리 라리자니 사무총장이라든지 여러 명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반격에 나섰다, 집속탄을 썼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집속탄이라는 게 뭡니까? 집속탄이라는 거 조금 전에 YTN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요. 하나의 그 탄두 안에 굉장히 많은 자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이 계속해서 그런 미사일을 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에는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거든요. 보통은 하나의 폭탄 미사일이 날아가면 거기에 탄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보통 하나나 두 개 정도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집속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수많은 탄두들이 자탄들이 있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것이고요. 퍼져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으로는 다 막기도 힘들고 2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많은 요격 미사일이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방어망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방공망, 그 자랑하던 아이언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의 일정 수준의 그 피해 정도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그 상당 부분 요격 미사일이나 방공망이랑도 결국은 요격 미사일의 숫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전쟁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오래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방금 말씀 나눈 집속탄 같은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자랑하는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그런 방공망 자체도 이전보다는 지금 뚫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이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자신들이 공언한 거에 따르면 초기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미사일 중에 제일 성능이 떨어지는 것 혹은 또 드론 같은 자폭 드론 같은 그런 무기를 써서 일단 방공망에 있는 요격 미사일들의 숫자를 줄이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성비 싸움을 한다고 가성비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이란이 공포한 거에 따르면 자신들이 이제부터는 아주 최신형 미사일을 쓰겠다. 그리고 최소한 1톤 이상의 탄두 중량을 갖고 있는 파괴력이 큰 미사일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발사했다라는 징후 또 이스라엘을 발사해서 이스라엘에 피해를 줬다라는 것이 일부는 확인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정보를 현재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정도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요. 어찌됐건 이스라엘도 지금 상황이 좀 마음이 편한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선을 넘었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란의 가스전 공격을 했고요. 정제시설도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란이 반격에 나섰거든요. 이거 확전의 조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전에 약간 레드라인 금기선처럼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란이 또 걸프의 주변 국가들을 공격을 하는데 가스전이나 아니면 정유시설 또 그런 원유시설들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공격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란에 대해서도 이번에 가스전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과 근데 미국이 서로 전쟁에 대한 목표가 좀 다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격을 하고 나서 바로 미국에서 직접 당국자가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은 이 공격에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고 그 사전에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통보는 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 의미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무엇보다도 장기전이 돼서 특히 이런 가스전이나 원유 시설이 공격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유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하긴 하지만 주로 군사 시설 중심으로 혹은 또 주요 지휘부의 그런 중심으로 타격을 하는 반면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쟁의 목표가 단순히 그 이란에 직면한 위협을 그런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란 자체를 약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란의 돈줄이 되고 있는 가스전이나 원유 같은 것을 공격함으로써 이란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다시금 이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도록 만드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종의 이번 전쟁 목표에 대한 차이가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놀아났다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트럼프는 굉장히 예민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간밤에 보니까 브렌트유가 다시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요. WTI는 한때 100달러를 다시 넘어서는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진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전쟁의 양상이 서로의 석유 시설이나 정유 시설 같은데 직접적인 타격을 입다 보니까 좀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게 결국 선물 가격들인데 어제 보면은 지금 그래프에서 안 나오죠. 99달러에서 마감했거든요. 지금 WTI 가격은 100달러에 약간 넘었다가 99달러 수준에서 마감했는데 이제 3달러 이상 상승할 정도로 좀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오르긴 했다. 그러니까 사실 심리적인 지수 같은 게 있는데 브렌트 가격도 110달러까지 지금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가 3-4% 변한 거긴 한데 일종의 심리적 지지선까지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유가가 또 빠르게 오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란 게 결국은 현물 가격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선물 가격이거든요. 미래에 내가 받을 유가에 대한 기름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잘 반영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격들이 좀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전쟁이 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 전쟁이 장기화되고 생산 시설이 파괴되면 아까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쟁이 끝나도 유가가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거든요. 바로 생산 재개하면 안 됩니까? 바로 생산을 재개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통 이제 원유 시설 같은 것들은 생산 한번 줄이면 이게 정유 시설이라든지 이게 생산량이 느리는데 좀 기간이 걸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가격 효과가 좀 오래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결국은 이 유가 오르는 방향, 결국 전쟁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이런 서로의 어떠한 원유 생산 시설, 정유 시설에 대한 타격 같은 것들이 유가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좀 퍼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전쟁 때도 넘었지만은 그때는 기존의 유가가 90불대였고 지금 60불대여서 100불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충격이 큰 상황인데요. 물가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FOMC 회의가 있었는데 결국 예상대로 동결을 선택했어요. 눈에 띄는 점은 없었습니까? 사실 어제 FOMC 회의 자체는 다 동결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 동결을 하는데 이제 점도표란 게 나오면서 결국 이게 경제 전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주는 거죠. 이게 사실 시장에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모여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율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경제 성장률 전망치 조금 올렸습니다. 실업률 전망치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금 2.4%로 올리면서 조금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물가에 대한 어떠한 그 상승률 역시 그러니까 물가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올렸거든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물가도 올라가면서 경기도 좀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런 양상을 보일 거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이게 결국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금리를 안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이 점도표에서도 올해 이제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내릴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3.5%에서 언제 내리냐가 사실 시장의 전망은 기존까지는 6월 달이면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이 됐는데 이제 9월로 점차 넘어가고 있는 게 연준의 이제 점도표라든지 이런 걸 해석을 하면서 9월로 점차 넘어가고 있는 양상들이다. 점도표 자체는 한 번 정도 3.4 정도를 연말 금리를 예측하면서 한 번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시점이 자꾸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 또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 조금 인상적이었거든요. 결국은 이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분명히 리스크가 되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정도 어느 규모의 영향이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 같은 것들이 세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압박을 했는데 오늘의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란 쪽에서는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위안화 거래 원유를 실는 선박을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들은 대부분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원유는 페트로달러라 해갖고 80% 이상의 원유가 달러로 결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미국의 달러를 이제 기축 통화로 만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수년 전부터 이제 원유 거래, 특히 이란과 같이 제재를 받고 있는 그 국가들은 서방이나 미국과 거래가 안 되니까 이 대부분의 80%의 이란에서 나오는 원유는 중국이 사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위안화로 그 결제를 하는 페트로 위안, 그런 식의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란 같은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의 동맹국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켜야 그 원유가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우리도 여기에 물가나 유가가 다 잡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면 달러가 아니라 우리도 위안화로 하겠다 하면은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동맹국 중에도 지금 정확하게 몇 개국인지가 이제 뭐 7개국, 9개국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국가들이 어떤 국가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밝혀진 국가는 당연히 중국, 인도, 파키스탄 그런 국가들이고요. 근데 나머지 국가들 중에는 또 혹시라도 미국 동맹국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일종의 통행권을 그 안에서 이 위안화를 통해서 통행권을 그 줌으로써 어쨌든 동맹국들, 미국의 동맹국들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효과도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너무 급해지면은 지금 또 트럼프가 동맹의 길을 저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탈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갈라치기는 갈라치기고 위안화, 지금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아직은. 뭐 사실 이제 국제 거래 자체가 아무래도 달러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근본은 어떤 중국의 통화 정책이 좀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이 이제 통화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비교적 연준의 통자 한해서 그건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절이 적절하게,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기반에 따라 움직이기도 보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 통제라든지 화폐에 대한 통제권들, 그리고 최근에 뭐 중국 역시 CBDC 같은 것,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 같은 걸 해서 오히려 이제 통화량에 대한 어떤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안화가 거래에 쓰기가 좀 어렵다. 다른 나라 입장에서 이게 언제 가치가 좀 떨어진다, 절하가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렵다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 측의 동맹이라고 하는 어떠한 전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거 달러 대신 위안화를 쓰는 것도 또 부담이 굉장히 많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뭐 사실 뭐 농담 삼아서 또 관세 올리는, 뭐 조금 이야기하면 관세 올리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미국이 어느 정도 어떤 흔히 말하는 거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스위프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달러를 중심으로 많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간 결제라든지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디지털 통화 같은 걸 하는 것들이 이제 결제 시스템을 좀 바꾸자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 은행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다 지금 달러와 기반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다시 중동 상황으로 가서요. 중동 쪽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란이 공격을 받고 나서 보복 공습으로 카타르를 때렸단 말이죠. 왜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화풀이 하는 겁니까? 뭐 카타르뿐만 아니라 GCC 걸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계속 타격을 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른바 수평적 확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1대1로 이스라엘과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훨씬 더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을 때리는 겁니다. 주변국을 때려서 아주 목표는 분명하죠. 유가를 올리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미국
그러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전쟁 시작하기 이전이랑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름값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에 있는 자동차라는 것은 사실은 일부 도시만 빼놓고는 대중교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들에겐 필수품이고 기름값이 올라가면 일종의 세금같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쟁 전에는 뭐 평균이 한 2달러, 그러니까 갤런당 2달러 한 70센트, 80센트 그렇게 됐는데 제가 어저께까지 확인한데 3달러 한 80센트 네. 평균 주 그 정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1달러 이상 올랐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뭐 30% 이상 올라간 거고 이 추세로 가면 4달러가 넘어가고 4달러 50센트, 5달러까지도 얘기가 되거든요. 참고로 바이든 행정부 때는 6달러까지 올라가고 그걸 트럼프가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체감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만약 4달러 50센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미국 유권자들의 다수는 이것은 트럼프가 뭘 하던 이건 트럼프의 잘못이다. 네. 그 집권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바로 이란이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주변국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주변국의 원유 정유 시설을 때림으로써 유가를 계속 상승시켜서 결국 트럼프가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뭔가 자신들의 전략을 지금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간 선거도 8개월씩이나 남았다 볼 수도 있고 8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트럼프도 요즘 보면은 많이 약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임들을 동맹에 떠넘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짜증스러운 반응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정치가 아니라 그냥 소란 내지는 혼란 같은데 이게 지금 동맹국들의 분열을 부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이런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이 이렇게까지 미국의 말에 반기를 든 거 이런 것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 그러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사전에 이 정도의 전쟁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 동맹국들과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죠.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지휘부를 제거해버렸으니까 이란 그러면 그쪽에서 항복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 그럼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하면은 이것도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미국이 갖고 있는 비축유를 풀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토 동맹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이 인도태평양의 핵심 동맹국들과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않았죠.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니까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통과되는 원유가 미국 같은 경우에 1%도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최대의 산유국이자 수출국이 돼버렸죠. 그렇지만 한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가장 많게 한 90% 가까이 되고 우리가 7, 80%, 중국의 한 원유의 5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나토 국가 같은 경우에도 한 10%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가들이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니네가 줄었으니까 니네가 책임져라. 그렇죠. 전쟁은 이제 트럼프가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원유의 수송로를 보니까 수송로의 안정성은 그쪽에서 제일 많이 쓰는 국가들이 책임을 져라. 이제 얘기가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나토 국가나 한국이나 일본 마찬가지로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고 특히 나토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집단 방위 체제라는 게 있어서 사실상 32개 국가 중에 한 국가라도 공격을 받으면 공동으로 대응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공격을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거죠. 공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 방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동맹 간에 서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들도 있고 참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가가 오른 것들 유럽이나 일본도 충격이 되겠지만은 당장 우리나라에 대한 충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석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공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렸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자원 안보 위기 경보란 것은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원, 원유라든지 핵심 광물, 흔히 말하는 희소 광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다든지 뭔가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일단 작년에 제정이 됐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드시 원유 때문에 거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유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에 대한 기름에 대한 공급 자체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원래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나 올렸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산유국 정세 자체가 워낙 불안하다 보고 그다음에 석유의 수송 공급 자체가 불안정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가격이 흔들리고 있고 가격이
정책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공급 대책이라든지 수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공급 대책은 결국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대책이고 수요 대책은 수요를 줄여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급 정책에 지금 대표적으로 뭐 거론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해외 정유사들이 우리나라에 가진 어떤 기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서 좀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축유도 있지만 그리고 비축유에 대한 방출 결정을 오늘 어떻게 할지 지금 계획이 나온다고 있긴 하지만 뭐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것부터 빨리 확보를 해서 어떠한 뭐 기름의 저장량 같은 것을 늘려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 정책으로는 뭐 예전에 나왔던 10부제라든지 5부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 결국은 이 흔히 말해 차량의 운행 자체를 조금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 차량의 운행을 줄이면서 수요를 줄이게 되고 수요를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공급을 국가가 할 텐데 이 공급의 소진 속도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좀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MOU를 했는데 UAE랑 MOU를 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의 원유를 받아왔는데 이걸 또 어떻게 받아올지에 대해서도 이런 대책을 통해서 좀 논의를 하겠다라는 저것도 공급이네요. 예, 공급이니까 이제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이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1991년도, 1990년에 발생했던 걸프전으로 이 차량 그때 10부제였죠. 시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다들 하실 것 같은데요. 당시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뭐 아무래도 강제로 이 차량 운행을 줄이게 되면은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뭐 불편함은 당연히 따르겠죠. 불편함은 당연히 따르지만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점차 강화될 거거든요. 이게 단계가 격상되면 격상될수록 뭐 심지어 2부제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 통과가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원유 공급이 이 전쟁이 지속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상당 부분 곤란을 겪을 것이다. 물론 대체 석유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고 이게 전쟁이라든지 혹은 아까 정유 시설에 대한 타격 같은 것들이 지속되게 되고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되게 된다라고 그러면 더 단계를 격상시키면서 뭐 보다 수요 정책, 보다 강한 수요 정책, 공급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이슈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중고가 되는 게 이걸 사오는 기준이 되는 우리의 원달러 환율. 간밤에 1,500원이 또 넘었어요. 이거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넘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법한데요. 이런 환율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뭐 지금은 유가가 모든 걸 다 지배한다라고 그러니까 유가 모든 걸 지배한다라는 거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슈가 모든 걸 다 지배한다.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을 지배한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 중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흔히 말해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흔히 이제 환율 같은 것들이 올라가게 되는 달러 인덱스가 강해진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미국 달러 자체가 강해지는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의 근간에는 뭐 페트로 달러,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을 결제해야 되는 페트로 달러에 대한 수요 같은 것들이 또 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흔히 말해서 금의 가격은 오히려 조금 떨어지고 있고 흔히 말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1,5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국은행이라든지 재정경제부에서 이걸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 관리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슈라면 관리가 좀 쉬운데 아무래도 미국도 그렇고 아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금 모든 이슈가 유가로 어떻게 보면 하나로 합쳐지고 있고 유가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것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저지선인 1,500원도 뚫린 양상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조선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략 자산들 많이 이제는 부족해지는 것 같다라는 평가도 해주셨는데요. 미국도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자산들을 빼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상황은 어떤 겁니까? 미국은 당연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50여 개 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일종의 방공망들이 다 배치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는 요격 미사일들을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기지에서도 많이 갖다 쓸 겁니다. 근데 1차적으로 미국은 지난번에 한번 미국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신들은 무제한도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군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썩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0여 개 기지에서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보통 포대가 갖고 있는 그 무기 체계를 보면
원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고 예비 또 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예비 탄들을 갖다가 쓰고 있는 상황이고 정 급하면은 거기에 현지 배치된 이런 탄도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갖고 있는 방공망 체구는 여전히 그 수치는 그렇게 모자르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방공망의 미사일의 상당 부분은 또 미국이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족분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방공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위협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조금 우려감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걸 대응을 해야 됩니까? 우리 대비태세도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당연히 위험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탄을 우선 가져가긴 하는데 만약 예비탄이 부족할 경우에는 배치되어 있는 그런 유격탄들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 뭐 당장 그렇다고 안보에 큰 위협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방어 체제 자체가 있습니다. 네네. 다만 우리 방어 체제도 이제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방어 체제로 다 나눠서 거기에 적절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 부족한 게 고고도 방어 체제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드입니다. 네. 사드는 우리가 LSAM이라 해서 개발을 시작을 했고 아마 양산은 내후년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미국의 사드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 요격 미사일들도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가 아무래도 좀 더 취약하게 되는 것이고 걱정은 그런 상황에서 혹시 북한이 오판하지 않을 겁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방공망을 촘촘히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일부 빠지는 것은 아무래도 대비태세 자체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전쟁이 얼마만큼 장기화가 되느냐가 안보와 경제에 다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갈 것인가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44살 김훈인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했죠? 네,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결정한 지 이틀 만입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이름은 김훈, 나이는 44살입니다. 경찰은 김훈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어서 머그샷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대체해 공개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김훈의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훈의 신상 공개는 경기 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됩니다. 경찰의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김훈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병원에서 구치소로 이송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틀 전 김훈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1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훈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분석해 범행 경위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훈은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훈은 범행 전 이틀에 걸쳐 피해자 직장 인근을 사전 답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야 중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원희입니다. 예, 보통 뭐 이심전심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요즘에는 이심정심이다 이런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국정과제 주요 과제 아닙니까? 진통 끝에 당정청의 검찰개혁 협의안이 나온 다음 날 큰 짐을 해결한 정청래 대표의 가벼운 발걸음은 김어준 씨 유튜브로 향했습니다.
불필요한 여러 경로를 거치지 말고 이렇게 직접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하니까 빠르고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통째로 드러내는 게 좋겠다. 그럼 대통령 뜻이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미루어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잘못 알려줬네. 이심정심. 이런 민감한 시기에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좀 방송 출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심정심. 네, 이심정심 아주 뭐 다정한 용어인데 네. 이걸 김어준 씨 유튜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일단 내용을 보면 이제 중수청의 수사 개시 의무 통보하게 돼 있는 걸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검사의 입건 요구권이라든가 영장 청구권을 폐지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동안 아마 이제 정청래 당대표와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왔던 겸공의 김어준 대표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청래 대표님의 경공 출연이야 본인의 자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그대로 존중하되 좀 아쉬움은 남는 대목이죠. 네, 원래 뭐 여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좀 잘 안 하고 굉장히 좀 심사숙고 끝에 이제 결정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이 민감한 시기에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방송을 대통령께서 보셨다면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다. 속상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심정심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웃으면서 뒤에는 그냥 뒤통수 때리는 것 같은 김어준 씨하고 우리가 성공했어. 하하하. 이런 것을 과시하는 것 같은 뭐 일부에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늘 하시던 게 최소한의 검찰의 수사 개입은 줘야 된다. 또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헌법에 있기 때문에 둬야 된다. 그랬는데 그 방송에 나가셔서 이게 최소한의 요건인 45조를 대통령이 싹 삭제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라고 우리가 안 부르고 중수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 하하하 했거든요. 그래서 김어준 유튜버가 공소치하 거래서를 처음 제시해서 여당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든 방송인데 뭐 김어준 씨가 제시한 건 아니죠. 아니, 그 방송에서 거기서 보란 듯이 이렇게 하시는 게 대통령은 참 불편하실 것이고 대통령의 뭐 12가지 범죄 5개 재판 이게 대통령의 약점 아닙니까? 약점을 너무 쥐고 흔든다. 이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이심정심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뭐 일종의 우리가 이겼다 그런 방송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분리해서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 내용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45조를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중수청이 검사에게 수사 개시를 의무 통보한다거나 검사의 입건 요구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장 청구권 이런 걸 폐지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합리적으로 공소청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지시켰고 또 몇몇 강경한 의원들이 요구했던 검사 전원을 해임한 후에 재심사하자 이런 권한 이런 요구들은 다 빠졌단 말이에요. 실제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대로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그것이 정확하게 관철되고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이러저런 약간의 강론이야 다를 수도 있고 또 뭐 이견을 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율하면 되는 거다. 그럼요. 그런 과정에서 있는 거고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지금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김어준 갈등을 부각시키고 싶은 그 마음이 알겠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은 그거는 우리가 잘 할게요. 당정청 협의안 잘 만들어서 잘 실행하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궁금한 게 당내에서 이제 강두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유튜브 출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얘기한 공소치하 거래설 이런 거는 명백한 잘못이고 그것을 겸공해서 발언한 것과 검증 없이 발언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바로 잡아야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일정 정도의 냉각기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싸웠다고 헤어집니까? 그동안에 김어준 씨가
예를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가 문재인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온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의 역할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어준 씨는 반드시 우리 민주당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김어준의 경공을 좋아하고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김어준 대표께서 장인수 기자의 발언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적절한 수위의 입장 표명과 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신뢰가를 형성하고 앞으로 계속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지 이런 걸로 이 정도의 한 번 싸움 가지고 헤어지고 이럴 문제는 아니다. 이제 우리 안 나가 이런 건 유치하다. 뭐 그런 건 아니다. 아니, 물론 그건 개인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뭐 나가겠다는 사람 나가고 안 나가겠다는 사람 안 나가면 될 일이고 일정 정도의 냉각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헤어질 문제냐 이게 그런 정도의 문제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중수청법 본회의에서 이제 뭐 통과될 가능성 높아진 건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뭐 대응합니까? 필리버스터 이런 거 합니까? 저희야 소수 야당이니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 한 분의 퇴임 이후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정말 대부분의 국민들을 피해자로 놓는다. 정말 이 법만은 통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아주 호소할 예정입니다. 사실 오죽했으면 특사경이 식품 또 여러 가지 세무 관련 이런 것을 하는 특사경이잖아요. 그 특사경에조차 검찰에 우리는 수사 경험이 없다. 절반이 수사 경험이 없는 50% 이상인데 좀 개입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없앴을 때 누가 웃고 누가 울겠습니까? 그런 점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실 특사경을 운영하는 가장 큰 주체 중에 하나가 서울시거든요. 제가 서울시 부시장 출신입니다.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잘하고 있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 검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뭐 본회의 처리는 좀 예정된 수순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야 모두 발등에 부른 지방선거 이제 준비하는 거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한연대가 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그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정치 개그 콘서트라고 봐야죠. 그 육선을 하셔가지고 국회 부의장을 하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무책임하신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우리 당에 굉장히 많은 상처와 부담감을 준 분이에요. 저는 그분의 정치적 지향점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나온 그 과정도 별로 아름다웠던 것 같지도 않고 대구에 아무 연고도 없잖아요. 그냥 그야말로 정치 쇼인 것이죠. 네, 조광한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대구에서 컷오프 당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출마한다. 이른바 주한연대 설이거든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왜냐하면요. 어제만 해도 대구시당 위원장과 몇 분 의원들이 당대표한테 찾아가셔서 컷오프를 혹시라도 공천관리위원장이 하면 안 된다. 심판은 대구 시민이 하는 건데 왜 대구 시민의 권리를 공관위원장에 갔냐. 그래서 부산에서처럼 대구시도 공정한 경선에 이르게 해달라 했고 오늘 또 대구시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단일 의견을 낸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중진 컷오프 가능성이 낮아진 거예요? 굉장히 낮아졌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호영 의원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근데 경선에서 이기셔야지 출마하시는 거죠. 조은희 의원 얘기대로 될지 그건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럼 정기 충격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기 충격은 대구를 향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무산되는 겁니까? 경북에 가시는 것 같은데요. 경북 쪽으로 갑니까? 어쨌든 주한연대 그러면 뭐 이거는 그냥 가상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조광한 최고위원이요. 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한 바로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같은 당의 예비 후보인데 너무 이렇게 깎아내리는 발언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의아하게도 생각했는데
경기도지사 선거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양양자 최고위원과 점심을 했는데 양양자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냈잖아요. 그래서 조강원 최고위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발 같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오늘 뭐 다른 일로 조강원 최고위원과 커피 한잔 하기로 했는데 오늘 만나십니까? 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출마하시냐. 양양자 최고위원이나 우리 당 일부에서는 그 두 분 다 민주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시고 우리 당에 입당하신 민주당 출신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경선을 만약 하게 되면 우리 고정 지지표와 민주당 표를 다 가져와서 아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오늘 만나신다니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시고 좀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관심사가 이제 김부겸 전 총리 등판하느냐 대구에 이 부분인데 벌써 뭐 대구에 집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이건 또다시 이제 김부겸 전 총리께 이제 부담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후배 정치인으로 그분께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김부겸 전 총리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대구 시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민주당 정치인을 우리가 아직 만들지 못했다라는 자기 반성과 함께 그러다 보니 그분께 또다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사실 그분이 이제 2016년에 대구 수성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도 있고 또 대구시장 나가서도 40%인가 역대 득표율의 거의 배 정도를 얻은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분께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구 시민들께 이렇게 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김부겸을 활용해달라. 김부겸을 당선시켜가지고 차라리 민주당에 우리가 김부겸을 당선시킬 만큼 우리 열려 있으니 앞으로 대구 경북을 위해서 민주당이 무슨 일을 할 건지 이재명 정부가 또 그 김부겸을 통해서 어떤 대구에 혜택을 줄 건지를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계속 그렇게 짜여져 있는 정말 보고 있으면 답답한 아까 이정현 뭐 공관위원장이 이제 결국은 대구도 받아들일 거다, 경선을 받아들일 거다 이런 취지로 조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그 순간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바보가 되는 거죠. 본인 얘기했던 무슨 전기 충격, 뭐 시대 교체, 세대 교체, 택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과연 시민들께, 대구 시민들께, 부산 시민들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참 제 당의 일이 아니어서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바보가 되는 순간 저는 또 튀지 않을까, 또 공관위원장 안 한다고 튀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오늘 김원희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 등판은 거의 민주당 내에서 분위기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저희들은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아직 안 온 겁니까? 본인은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대구에 집을 알아보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김원희 의원님께서 이정현 위원장을 굉장히 자극하셔서 그러시는 걸로 지금 저는 언뜻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대구에서 중진 컷오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연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하실까 하는 부담이 의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좀 말씀을 끝내게 해주실까요? 네.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지금 우리 보수 국민의힘에 지금 회초리를 들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단디해?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화되면 또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다시 저희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컷오프 안 해도 김부겸 전 총리 나옵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제 상황이 말 그대로 시대 교체, 세대 교체가 됐다라고 하면 김부겸 우리 전 총리님께서 여러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같이 가는 거지. 어느 한쪽이 정말로 변화와 혁신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변화와 혁신을 선택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선택을 보면 윤 어게인이잖아요. 이진숙, 그다음에 아직 주진우. 최종 선택은 안 했습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추측해보건데 그러면 이제 이진숙, 주진우 이런 사람을 선택했다 치자고요. 결과적으로 아직은 예측입니다만은.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이 설득력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그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세우겠죠. 상대하는. 그게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당에서는 지도부가 이진숙 카드를 제일 마음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자체가 이진숙 후보가 전략을 잘못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오세훈 시장이 요구를 해서 어렵게 또 윤호개인과의 절연하는 결의문 그리고 당론을 확정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진숙 후보가 고성국 씨랑 이렇게 하면서 나는 윤호개인이라 이런 말을 해버렸어. 의사를 표현할 때 오히려 더 공천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구 시민들한테는 좀 먹혀들 거라고 본인은 판단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판단 착오라고 생각한 거죠. 아, 판단 착오다. 그리고 고성국 유튜버랑 이렇게 대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좀 화제를 모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반응이 싸늘한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보였다 이런 또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은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은희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거는 명백한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도는 저는 패퇴되어야 된다. 우리 대구 시민들의 힘으로 패퇴되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이 이렇게 합의를 해주시니까 제가 중간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각 후보들이 지금 작전을 좀 짜고 있을 것 같고 주호영 의원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최대 관심사인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은 고민 끝에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좀 열세인 곳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조갑재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오이안 연대 이거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경기지사 나가고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으로 나와라.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갑재 대표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성의 제시인 것 같고요. 현실 가능성은 우선 이준석 대표가 경기지사에 출마하지 않을 거고 또 부산도 주진우 의원이 후보가 될지 박형준 현 시장이 후보가 되실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오 시장을 중심으로 윤 세력과 절연하고 새로운 쇄신을 하라라는 방향성을 아르켜 주신 걸로 보고요. 오세훈 시장도 당에 계속 그것을 요구하면서 그래서 결의문도 나오게 된 거고 당론도 정해진 거고 앞으로 쇄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면서 두 번이나 후보 등록을 안 했지만 이제는 서울에서부터 쇄신의 횃불을 올리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비슷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꿈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떤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세 분이 뭉치려면 국민의힘이 해체돼야 돼요. 아, 국민의힘이 당이 하나 더 생겨야 됩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조갑재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국민의힘을 빨리 깨고 새로운 보수신당 개혁적 이미지를 갖는 새로운 보수신당을 만들라고 하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쓸만하다고 평가되는 오세훈 시장님과 이준석과 그다음에 밖에 나가 있는 한동훈을 한 대로 묶어서 하나의 그 세 사람이 연대하려면 당적 규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새로운 보수신당을 만들라는 요구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상황에서 그게 될까라고 하는 의문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득권을 다 내려놔줘야 되거든요. 그런 새로운 보수신당이 만들어져서 그 선거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장 산뜻 그 개혁적인 그 세 명을 중심으로 다른 분들은 다 기득권을 내려놔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고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쓰셔야 되는 건데 그 구도에 그 계획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제 역할을 해줘야 가능한 역할인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사실은 상당히 잘 싸우셨어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잘 싸우셨는데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버티기와 그다음에 이 공관위원장님, 이정현 공관위원장님의 약간의 그 반 오세훈 뭐 이런 것들로 하면서 밀려버렸어요. 이미 기세가 밀렸고 이제 후보 등록을 하셔버렸잖아요. 그러는 순간 후보 등록을 안 하고 떨쳐 나와야 가능한 건데 이미 그 순간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한 순간 조갑재 제안은 없어졌다. 한 10초만 말씀드릴까요?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세요? 민주당은 우리 당이 없어지길 바라는 그 간절함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있는 게 좋아요, 저희는. 진심이시죠?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원희 더불어